안녕하세요. 셀럽북 리뷰의 이지은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의 제목은 흥미롭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입니다. 왜 이러한 제목이 붙었을지 내용이 궁금한데요. 셀럽 신종호님의 리뷰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가 하는 일의 98%는 무의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 안에 무엇이 우리의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신념을 결정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당 부분 무의식적인 이 신념을 근거로 삼아 행동합니다. 인지과학은 의식적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사고방식을 연구해 무엇이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뇌 구조는 마음의 관점, 즉 프레임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입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한 결과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프레임은 직접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언어를 통해 작용하고 인식됩니다. 어떤 단어를 들으면 뇌 안에서 그와 관련된 프레임이 활성화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을 코끼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면 그 프레임은 오히려 활성화됩니다. 이 사실이 정치담론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인지언어학의 창시자이자 정치담론의 프레임 구성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진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만은 공적 담론의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데 성공하면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미국의 정치 사례로 설명합니다. 이 책은 왜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가라는 진보의 해묵은 의문에 대한 답을 통해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계몽주의적 신념이 왜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지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의 쟁점화와 미끄러운 비탈. 조지 W. 부시가 백악관에 입성한 날부터 백악관에서는 세금 구제라는 단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그 이후로 매일같이 반복되었고 그의 정책을 설명하는 언론은 이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급기야 자유주의자들도 이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세금 구제라는 표현이 공적 담론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구제라는 단어는 듣는 이에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프레임을 활성화합니다. 구제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고통받는 자가 있고 그 고통을 없애주는 구제자, 다시 말해 영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영웅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그는 구제를 방해하는 악당이 됩니다. 세금이라는 말이 구제 앞에 붙게 되면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은유가 탄생합니다. 과세는 고통이다. 따라서 이 고통을 없애주는 사람은 영웅이고 그를 방해하는 자는 나쁜 놈이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다른 예로 우익 언어 전략가 프랭크 룬츠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지나치게 무섭게 들리는 데다 인간이 여기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암시를 품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대신에 그는 기후변화라는 말을 공적 담론에 끌어들였습니다. 기후라는 말은 기분 좋게 들리고 변화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는 심지어 화력발전소나 핵발전소에 관해 이야기할 때도 건강한, 깨끗한, 안전한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석탄이라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오염을 가중시키는 보수적 법안에 깨끗한 하늘 법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쟁점의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구성했을 때 승리를 거두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끄러운 비탈에서는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내디디면 그대로 벼랑 아래로 떨어집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미끄러운 비탈 계획에 아주 능합니다. 일례로 그들은 부분 출산 낙태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종류의 낙태를 차단할 수 있는 미끄러운 비탈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분 출산 낙태는 낙태를 무시무시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학교 법안 평가라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라는 프레임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적용되면
학교는 학생이 시험에 떨어져 그 벌로 용돈이 깎이듯 평가에서 탈락한 대가로 예산이 깎일 수 있습니다. 지원이 줄어들면 학교는 전보다 발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악순환을 불러와 궁극적으로는 많은 공립학교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는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결과 자격을 갖춘 부자의 좋은 학교와 자격이 없는 빈자들의 열악한 학교라는 양극화된 교육체제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중 개념주의, 중간층은 없다. 모든 정치적 방안은 옳다는 가정하에 제시됩니다. 문제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 저마저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는 도덕적이지만 모두가 똑같은 도덕적 관점에 근거해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도덕의 차이입니다. 저자는 이 차이를 이해하고 진보와 보수의 도덕 체계가 어떠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이 모순된 도덕 체계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이중개념주의라고 합니다. 이중개념주의는 정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중개념주의에 입각한다면 중간층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기나 도덕적 체계는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또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진보적입니다. 중간층은 이 두 성향이 다양한 비율로 배합된 이중개념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진보주의자들에게 중간층을 설득하기 위해 오른편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오른편으로 이동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해롭습니다. 우선 진보적 지지층을 소외시키고 이중개념을 소유한 유권자들 머릿속에 보수주의 프레임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보수적 프레임과 진보적 프레임을 모두 가진 이중개념 소유자들을 어느 쪽 프레임으로 더 활성화하는가가 선거에서 결정적 변수가 된다는 게 저자의 입장입니다. 은유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대외 정책의 핵심적 은유의 하나는 국가는 사람이라는 은유입니다. 이 은유는 이라크라는 국가를 사담 후세인이라는 한 사람으로 개념화라는 말을 통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사용됩니다. 일반 미국 시민들은 사담은 독재자야, 그를 막아야 해 같은 말을 하면서 이 은유를 사용합니다. 이 은유는 첫 이틀 동안 투하될 3,000발의 폭탄이 후세인 한 사람에게만 쏟아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은폐합니다. 폭탄들은 이 은유가 은폐하는 수천 명의 사람, 그 은유에 따르면 우리의 전쟁 상대, 즉 후세인이 아닌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사람이라는 은유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경우는 특정 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할 때입니다. 정의로운 전쟁의 발상은 국가는 사람이라는 은유와 더불어 자기 방어와 구출이라는 두 서사 구조를 이용합니다. 자기 방어와 구출 이야기는 영웅 국가의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걸프전에서 조지 H.W. 부시는 사담이 우리의 석유 생명줄을 위협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자기 방어 이야기를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미국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시는 쿠웨이트가 강간당했다고 역설함으로써 승리의 이야기, 즉 구출의 이야기를 시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먹혔고 지금까지도 걸프전을 설명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걸프전이 합법적인 전쟁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효과적인 반격이 부재한 가운데 정부와 언론의 프레임이 호도된 미국인들처럼 우리가 이 은유를 받아들인다면 이라크 전쟁은 정말 정의로운 전쟁처럼 보일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수 지식인들은 가정과 종교에서의 엄격한 아버지 도덕과 정치 및 비즈니스 사이의 프레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연결고리는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확실히 발휘하므로 경제적 사익을 넘어서도록 합니다. 이 도덕체계의 암시에 의하면 부자들은 땀 흘려 돈을 벌었고 부를 누릴 자격이 있는 선한 사람이며 공적, 사적 영역을 지배하는 이들이 이 사회의 올바른 도덕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보수적 사회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 세력은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부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보의 기본 가치는 국가를 서로 돌보는, 즉 책임 있는 가정으로 여기는 공동체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의미란 빈민부터 평범한 시민, 크고 작은 사업가에 이르는 모두를 위해 공적 자원을 제공하는 정부를 통하여 돌봄과 책임에 근거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부유해졌다면 나도 그만큼 내 몫을 내놓아서 남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공정한 것입니다. 진보적 정책은 진보적 가치에서 유래합니다. 저자는 진보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가치에 속한 언어를 사용하고 관료주의적 언어를 버리라고 진보 진영에 제안합니다. 공적 담론의 프레임을 재구성하라.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은 진보가 믿는 흔한 속설입니다. 그러나 이는 헛된 희망이라고 저자는 단정합니다. 인지과학이 발견한 근본적 사실 중 하나는 사람들이 프레임과 은유를 통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우리 뇌의 시냅스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경회로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만약 사실이 프레임에 부합하지 않으면 프레임은 유지되고 사실은 무시됩니다. 한번 자리 잡은 프레임은 웬만해서는 내쫓기 힘들다는 게 프레임의 위험성입니다. 공적 담론의 프레임을 진보적 가치로 재구성하는 실천적 활동이 합리적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리뷰를 살펴보다 보니 우리 삶에 있어서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될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였습니다.